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이 나쁜 남자한테 길들여졌나 봐요. 오늘은 문자로 오늘 다룰 주제 통보만 해줬는데도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감사해지. 안녕하세요, 이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향 잘 다녀오셨고요. 고향 방송 때문에 못 가게 해놓고는 금요일 날 차례는 못 지내고요. 금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왔습니다. 네, 싸움이 나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네. 역시 EJ 팀이 참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문희정 아나운서의 주가도 같이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제가 덕을 좀 많이 봤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묻어가기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인생 원래 그럼 묻어가고 그런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작가한테 업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에는 세 종류의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 중 한 아이, 그리고 혼자 있는 아이. 제가 전학 오기 전에는 늘 둘러싸여 있는 아이였는데 이제 혼자 있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새 학기에 전학을 가게 된 아이가 고민을 하며 한 말입니다. 딱 10분의 쉬는 시간. 내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40분의 수업 시간보다 10분의 쉬는 시간이 더 두려운 아이. 박장군, 나대진, 오해막, 세 친구의 쉬는 시간에 펼쳐지는 이야기. 쉬는 시간에. 학교 가기 신나 프로젝트 시리즈 첫 번째 동화입니다. 어린이, 부모님, 선생님이 함께 읽어보세요. 온라인 서점에서 쉬는 시간에를 검색하세요. 도서출판 핵교.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매주 화요일 7시 국민TV 라디오에서는 뇌가 섹시한 남자 이 작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니, 뇌가 섹시하다고. 감사합니다. 예. 어쩜 그렇게. 지겹습니다, 이제는. 어련하시겠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 국민TV에서 또, 10월 7일인가? 이동영 작가 특강이 있다고. 네. 주제는 뇌가 섹시해지는 법이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날 또 국민TV에서 뵙기로 하고. 저도 국민TV에 묻어가야겠네요. 얼마든지요. 네, 자, 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살짝 공개를 좀 해드릴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첫 방송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잘난 척을 좀 하기 위해서 근현대사뿐만이 아니고 중세, 고대사까지 한다. 네. 그래서 한 번은 옛날 이야기하고 또 한 번은 요즘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저번에 우리 이승만대 조봉암 했으니까 이번에는 중세시대로 가서 이성계와 최영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의 라이벌 이성계 대 최영.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제가 어디다 써놓은 게 있는데 찾다 못 찾아가지고 오늘 제가 4시쯤에 우리 문 아나운서님한테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또 얘기 안 했다가 또 뭔 적을 들을지 몰라서 던져주고 원고는 제가 못 줬어요. 왜냐하면 4시부터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못 주고 오늘 주제는 이성계 대 최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저는 그렇게 주제만 던져줘도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서 내가 어느새 이 작가에게 이렇게 길들여졌나. 예. 아니 근데 주제만 던져줘도 이제 주제 받고 나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보이십니까? 야, 나 완전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방송 3시간 전에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열공을 또 중간에 방송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지금 자료를 급하게 뽑아가지고요. 자료만 뽑았죠? 보진 않고. 봤죠. 그 인터뷰 조상훈 국장이 진행하는 동안 저는 부지런히 자료를 봤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도 저는 자료를 봤다고 제가 잘난 척 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작가에게 조금 더
덜 창피하지 않을까. 예, 그 바람만 가지고 그러면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료를 보시면서 추임새만 넣어주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대한 질문, 제가 모르는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화성질 확 내고 나가버릴 거야. 그 자료를 보더니 갑자기 눈이 2배로 커지시네요. 예. 앞으로 또 주지 말아야겠네요. 앞으로 바로 그냥 와서. 저렇게 준비를 할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네. 예, 일단 가보시죠. 네. 자, 이성계 대 최영. 우리 이성계는 그냥 태조라고 하죠, 태조. 네. 그러니까, 어떤 왕조를 처음 만드는 사람 태조라고 하는데, 조선을 건국을 했으니까요. 1335년에 태어나가서 1392년에 조선을 건국했다 하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 위화도 해군, 소위 말하는 쿠데타죠. 쿠데타를 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했는데, 요동을 정벌해라. 이런 명을 어기고, 우왕의 명을 어기고, 위화도를 해군해서 칼끝을 조정으로 돌리는 그런 쿠데타를 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제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되게 싫어하는데, 네. 그 싫어하는 이유가 말이죠. 이게 이제 배신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스타트가? 스타트가 이렇게 이성계의 배신으로 시작했어. 그리고 마지막 500년 역사 이어서 끝은 어떻게 됐냐? 이완용의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배신으로 시작해서 배신으로 끝난 나라가 바로 조선이다. 수미 쌍관법이네요. 아주 아나운서다운 멘트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주 되게 싫어하는데, 근데 어쨌든 배신으로 시작한 나라치고는 사실 500년이나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좀 길게 이어졌어요. 원래 얍삽하게 이렇게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래오래 갑니다. 저기 우리 변절한 김문수, 이재호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돼요. 심재철 이런 사람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말 들으면요 살짝 사기가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또 지킬 사람은 지키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사람은 노력하고 결국 우리 대중형이 말한 것처럼 결국 역사는 진보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성계는 쿠데타군이었었죠. 그러니까 정부라 표현합시다. 당시 정부를 뒤집어야 됐었고 이를 막으려고 나선 게 바로 최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벌 구도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데요. 네. 이성계는 신진 세력이었고요. 최영은 구세력이었다. 그러니까 이성계는 신진 4대부의 어떤 뒤에 힘을 얻었었죠. 그리고 최영은 건문세족의 힘을 얻었다. 이거 국사 시간에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아마 생각날 거예요. 건문세족 달달달 외우고 이랬어요. 네, 맞아요. 기억나요? 네, 고려 시대에 이제 집권 세력이 건문세족. 예. 그렇군. 공부를 좀 하셨구나 학교 다닐 때. 그리고 또 이성계 집안은 무신 집안이긴 했지만 그리 지위나 명망이 높지 않았다. 네. 반대로 최영은 문신 집안이었죠. 그리고 최영 본인이 말입니다. 고려 우왕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옵니다. 최영의 딸을 우왕한테 시집 보냈는데 장자는 아니었고요. 첩의 딸을 보내서 그래서 사실 우왕이 네 딸 나한테 달라 그랬을 때 최영이 반대했다 그래요. 심하게. 첩의 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장인이지 뭐 그렇죠? 장인이었기 때문에 라이벌 구도가 이렇게 딱딱 맞습니다. 원래 라이벌 구도가 정반대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래서 딱딱 맞는 거고 또 라이벌 구도가 늘 그렇듯이 경쟁할 때는 경쟁을 하고 또 동반자 역할을 할 때는 또 동반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적대적 동반자 관계라고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죠. 뭐 DJYS도 그랬었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동반자 역할을 했냐면 기황후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악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 뭐 MBC인가? 예, 기황후에 대해서 드라마를 제작하겠다고 나서서 사실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그렇죠. 지금 일고 있죠. 그것도 미화시킨다는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드라마가 물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또 있는 사실을 또 교묘하게 섞어서 하든 그런 건 뭐 충분히 가능성한데 이렇게 악녀인 사람을 갖다 미화시키면은 뭐 자라나는 청소년 그거 보고 뭘 생각하겠어요? 그 실존 인물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사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바로 이런 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과연 MBC가 어떻게 풀어낼지 모르겠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기황후의 오빠, 기황후는 원나라로 이제 갔었고 기황후의 오빠 기철이라는 사람이 고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좌지우지했는데 그래 이 기철을 몰아내는데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몰아냈다 하는 겁니다. 또한 당시에 그 국경지 지방에 홍건적이 아주 출몰을 자주 했었는데 이 네. 홍건적을 제거할 때도 이성계와 최영이 힘을 합했었다 하는 겁니다. 최영이 뭐 어떻게 보면 선배라고 할 수 있죠. 아유, 저 갑자기 또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근데 왜 이성계가 고향이요 고향도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변방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그 좀 반골 기질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질문하지 말라 했대 질문하고.
저기 이성계 원래 전주이 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뭐 이씨 왕조라고도 어쨌든 그런 말씀 안 된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 조선 왕조가 다 전주이 씨죠. 다 그쪽 왕족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고향은 전주예요. 그러니까 이 이성계 윗대는 전주에서 살았지. 전주에 살다가 어떤 사건을 해서 한경도로 갔다가 한경도에서도 또 이성계 선대들은 원에 관리로 있다가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예. 그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가정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방골개지 같은 게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이거는 뭐 야사이기도 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왕을 꿈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방골개지랑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힘을 합쳐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영은 1316년생이니까 군부로 봤을 때 대단히 선배고 어떻게 보면 부하, 직속 상관과 부하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1388년에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는데 위화도 해군이 일어난 그해 이제 사망했습니다. 이성계 전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1388년에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고 이 최영을 쫓아보낸 뒤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군이 결국은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이성계가 뭐 대단히 뛰어난 장수여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해서 쿠데타를 성공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성계가 한 게 아니고 아들 이방원이가 다 한 겁니다. 이성계가 한 게 뭐 있어? 아들 하나 잘 떠가지고 왕까지 한 거지 뭐. 그러니까 진짜 조선은 이방원이 만든 나라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방원은 저기 태종이죠, 태종. 네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상할 때 태종인데 그 이색 길제 정몽주 이렇게 조선의 건국에 반대했던 고려의 충신들 이 양반들도 다 제거한 사람이 바로 이방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이방원이 만들고 이도 세종이죠. 이도가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세조가 그런 조선의 기틀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관상이라고 보셨나요? 아직 못 봤어요. 아유. 그거 보셨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저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봤는데. 우리 같이 보러 갈까요? 제가 누나랑 왜 같이 갑니까?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니 영화만 보자는 건데 내가 당신하고 데이트를 하자고 해서 뭐라고 했어? 영화만 보자는데. 아니 저는 영화를 말이죠. 혼자도 절대 안 보고 남성하고도 절대 안 봅니다. 마찬가지 누나하고도 안 봅니다. 저는 어린 동생들하고 봅니다. 네, 참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정말. 그렇기 때문에 관상을 아직 못 봤다. 아니 그럼 문화 아나운서님은 왜 못 보셨?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십니까? 바빠서 못 보셨습니까? 저도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봤어요. 안타깝네. 네. 우리 여기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시간이 남아 돌고 이런 분들은 문화 아나운서한테 연락해서 같이 한번 보자. 노예 동원령을 내려서 얼른 내 노예들과 영화나 보러 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 저도 못 봤습니다. 관상에 그 세조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 세조는 워낙 그 사극과 관련해서 단골 인물이에요. 단골 인물이죠. 네. 그만큼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하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조가 말이죠. 물론 잘한 점도 있지만은 못한 점이 더 많다고 보는데 그 새로운 인재 등용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측근들 한명회, 신숙주 이런 사람들 똘똘 뭉쳐서 나라를 다스렸죠. 그 정당성 없는 사람들의 특징 아닌가요? 그래서 박근혜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가 7인의 이런 애들 아유 김기춘 다시 불러들이고 막 다 자기 측근들이랑 똘똘 뭉쳐 똑같은 겁니다. 진짜 답답하니. 또 이 자신을 이것도 박근혜랑 비슷한데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세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10월 달에, 우리 SBS 라디오 개편인데, 조만간에 저도 아마 목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한번 보죠, 뭐. 정말 이 작가님 목이 날아가면은, 예. 근데 설마 나를 신경 쓸 수도 있겠다. 내가 하도, 팟캐스트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를 사실은 원래, 위정자라는 게 뭡니까?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이걸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사람의 어떤 병풍 속에 쌓이다 보면요. 귀를 닫게 됩니다. 좋은 말만 듣게 되고, 비판, 반대를 듣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게 독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박정희가 그랬죠. 이승만이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글쎄요. 요즘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굉장히 우리 단호박 누나.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단호한 것 같아. 뭐 말할 때마다 단호박이야. 근데 중요한 건요.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을 못 합니다. 좀 조만간 여기 말고 다른 데 나가신 데 있습니까? 잘리겠는데. 그런 말 하면 잘립니다. 그런데
이건 뭐 세조에 대해서 조금 평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태조 이후로 태종, 세종, 문종 이렇게 맞지? 태종, 네. 태세, 문단세. 이렇게 내려오는 사실 굉장히 치세였었거든요. 세종 이후로. 그런데 세조가 이렇게 사실 나라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별로 세조를 좋아하지 않는데 특히 또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말이죠. 저희 안동, 영주, 봉화 이쪽이 말입니다. 단종 복위운동 하다가요. 작살난 동네입니다. 완전 개 박살난 동네가 저희 동네인데 그래서 제가 세조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수양대군의 동생이죠. 금성대군이라고. 이 양반 단종 복위운동 하다가 지금은 영주시 수능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수능이 되게 큰 도시였었습니다. 네. 수능으로 이제 쫓겨서 내려왔는데 수능이 남순 북송이라 그래서 남쪽에는 수능, 북쪽에는 송도를 할 정도로 번성한 동네, 수능부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단종 복위운동 실패 이후에 수능부가 폐지돼 수능이란 지명이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수능에 가면 지금도 피끝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러니까 3살 이상 그 남성들은 모조리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 정도로. 야, 지명에 그 역사적 아픔이 묻어 있군요. 묻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왜 임금 이름 뒤에요. 조가 붙는 경우하고 종이 붙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가 붙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종은 조금 부드럽게 유하게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조가 붙으면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런 사람인데 세조는 전형적인 조가 붙는 그렇죠. 임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근데 나중에 사후에 붙이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금성대군이 이렇게 해서 그 주변 동네 안동, 영주 뭐 이렇게 풍기, 봉화 이쪽 사람들 선비들을 다 모아서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가 전부 다 작살났다. 그래서 그때 선비들이 인재들이 다 죽어나갔기 때문에 인재들이 모자랐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경북 북부 지방이 좀 그렇죠. 아니 월포가 나오고 그런 역사적인 그 말 그대로 그 선조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던 그렇습니다. 분들인데 지금은 전혀 다른데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아까 방골기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선비 정신이 신고 정신이고 비판 정신이 있는 게 바로 선비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일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 바로 안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 가장 독보적입니다. 그 항일 운동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 근데 지금으로선 전혀 지금 왜 이런지 몰라. 지금 그냥 새누리당 깃발만 꽂으면 뽑아주고 말이죠. 박근혜 몰표가 나오고. 야, 정말 왜 이런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꼬였을까요? 우리 YS 형이. 우리 YS 형이 통째로 들어가 갖다 바치는 바람에 사실은 말이죠. YS가 3당 합당하기 이전에 야당 민주당이었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야권 도시였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됐죠. 근데 그래도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인 한 사람이 그렇게 바꿔놨다면 이 작가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인이 나왔으니까 본인이 또 바꿔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려고요. 저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년 뒤에 대통령 나왔어.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때까지 잘 사셔야 될 텐데. 세르게이님께서 수능 안시의 수능 맞습니다. 그 수능 안시의 수능이 바로 거기 수능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야기를, 요건 내가 세조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고려 무신가문 출신 이성계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전쟁놀이를 좋아했다 그래요. 말 타고 활 쏘고 특히 활을 그렇게 잘 쐈다 그럽니다. 신궁. 그러니까 신이 내린 궁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 우리 이 활을 너무 잘 써서 또 그런 일화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어디 가면은 쟤 왜 저렇게 하나 어디 갔어? 함흥차사. 그렇습니다. 함흥차사가 바로 이성계가 나중에 자기 아들 이방원이 하도 왕자의 난 일으키고 그러니까 권력의 무상함 그죠? 그런 왕자의 난 그런 아들들이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게 권력의 무상함을 느껴서 왕위를 내려놓고 함흥으로 떠나죠. 떠나니까 아들이 아버지 불러오려고 계속 그 차사를 보내는데 함흥만 가면 죽어 돌아오니까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가면 안 온다 해서 함흥차사란 말이 생겨났는데 그때도 이 차사들 죽였을 때가 다 화살로 쏴주겠다 그래요. 멀리서 오면 그냥 화살로. 그 연세에도 정정하게.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신궁이었다고 그러고 또 조선 백성들한테 조선 백성이 아니지 고려 백성들한테 이 이성계가 신임을 많이 받았는데 역시 그 전쟁하면 백전백승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신임을 많이 백성들의 신임과 신망이 두터웠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역성혁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데도 옛날에는 말이죠. 이게 반란 일으키면 3대를 멸하는
사지를 찢어 죽이고 이런 엄청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아, 기존에 그 신임을 그만큼 얻고 그렇습니다. 있었다. 왜구들을 격퇴하고 호랑캐를 격퇴하고 이런 걸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력은 아무래도 무관이기 때문에 정치력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 이성계의 정치력을 닦아준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훗날의 조선 건국에 같이 참여한 그 바로 신진 사대부들. 그렇습니다.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진 사대부들이요. 친명 반원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쪽으로 어떻게 외교 관계가 더 하고 왜냐하면 이제 원나라는 거의 저물어 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진보적 이사라고 봐야겠죠. 이 신진 사대부들이. 그래서 친명 반원 정책을 폈는데 이 반면에 이성계의 라이벌인 최영은 반명 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요동 정보를 위해 위화도로 진군했을 때 이 총사령관이 최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요동 정벌이 왜 요동 정벌을 하라고 이렇게 명이 떨어졌냐면 1388년 명나라가 말입니다. 천령 이북의 땅이 원래 원나라의 쌍성 총가무가 있던 지역이니까 그걸 명나라가 다스려야 한다면 관리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통고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나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최영이 여기 반발하는 겁니다. 왜? 당연히 반발해야지. 또 당연히 반발하는데 또 이 쌍성 원나라 갖고 있는 쌍성 총관부를요 다시 갖고 온 게 최영이거든요. 네. 최영이 갖고 왔어. 그러니까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왕과 함께 요동 공격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꼭 그 영토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것도 있었다. 모든 그 정치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꼭 뭐 다른 이득이나 이런 것보다도 정치력이 꼭 항상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땅덩어리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우왕하고 최영이 이제 사위랑 장인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 관계일 수도 했고 우왕의 뒤를 봐줬던 게 최영이기 때문에 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말입니다. 이 요동정벌 명하기 전에 최영이 친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왕을 위해서 쿠데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도 옛날에 이 전두환 노태우가 박정희를 위한 친히 쿠데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친히 쿠데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최영이 이성계하고 손을 잡고 당시 왕권을 위협했던 강력한 신하들 이인임, 임견미, 영웅방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제거해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제거를 했는데 이성계랑 손잡고 이 사람들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럼 왕권을 위협할 사람은 이제 누구냐? 이성계. 그렇습니다. 네. 또 이성계는 뭐야?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늘 뒤통수가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 요동정벌이라는 명목으로 이성계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당시 군대가 4만에서 5만이라 그랬거든요. 이성계가 요동을 치러 갈 때. 근데 당시 명나라 군대가 2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기기가 쉽지를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사실 인정된 건데 이건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져서 돌아오면 이성계의 지위라든가 이런 게 혹 깎이겠죠. 이런 정치적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를 앞세워서 요동정벌을 하러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사실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야합했다가 분열했다가 하는 모습이요. 지금도 똑같네요. 일단 그렇죠. 같이 뭉쳐서 치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치고. 예.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치력이고. 근데 우리 주인보들은 뭐 맨날 분열하니까 그냥. 에이 진짜. 일단 합쳐서 뭔가 쳐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예. 합치는 순간 싸워. 그때부터 싸워가지고. 그것도 말이에요. 아주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붙고, 그죠? 그러니까 선거 전에 항상 또 이게 연합하잖아. 그러다가 조금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분열하고. 그러니까 늘 할 때는 이런 분열 역사가 우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명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원래 정치는 명분이니까. 또 당시는 지금보다 아마 그런 게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일단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도 알 거 아닙니까? 이거 가면 깨지겠는데. 그렇죠. 이런 걸 알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전쟁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못 하겠냐 이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군사들은 이성계 편이었습니다. 전쟁하기 싫어 누가 전쟁하고 싶어해요? 전쟁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성계 편이었고 또
당시에 총사령관은 최영이었지만 최영이 전지에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우왕이 니는 내 옆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들이나 일반 군사들 입장에서는 뭘씨 최고사령관 뒤에 앉아서 지시만 하고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다 이성계 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명분을 이성계가 잡았어야 되는데 전쟁하기 싫다. 그 명분을 갖고 나온 게 바로 그 유명한 4대 불가론입니다. 4가지 불가론을 들었는데 첫 번째, 농사철에 군대를 동원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맞는 말이지 뭐. 사실은 이 말 하면은 가장 일반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말 아닌가요? 예.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쥐들은 뭐 다 세금 받아 먹고 살고 이거 일반 백성들은 농사 짓기도 빠져 죽겠는데 군역까지 해야 되고 짜증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 모든 군사가 북쪽으로 몰려간 틈에 왜구가 쳐들어올 소지가 있다. 이것도 설득력 있어요. 있습니다. 예. 왜냐면 당시 왜군이 정말 창궐했거든요. 이 새끼들이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왔어요. 하여튼, 평생 도움을 안 주는 주변국가야, 진짜. 예. 내가 좋아하는 동태도 요즘 못 먹겠어, 얘들 때문에. 진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죽겠어요. 회도 먹고 싶은데 말이지. 회도 못 먹겠어. 근데 사실 어제는 제가 보고를 먹었는데, 보고는 뭐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산물은 괜찮다고 하니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산물 자체를 안 드시면은 우리 어업인들 어떡합니까? 또 이 수산물에 종사하시는 우리 분들도 힘드니까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많이 좀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 저런 따뜻한 마음까지 정말 안 어울린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왜군이 굉장히 창궐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심했냐면요. 일각에서는 수도를 바꾸자는 이야기까지 있었을 정도였어요. 와. 그 정도로 심했다는 얘기가. 그런데 사실 이 외구 침략을 가장 앞장서서 소통한 것도 바로 최영과 이성계였죠. 그러니까 예. 이성계의 두 번째 왜구가 쳐들어올 소지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 명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하나, 여름이라 비가 자주 내리므로 활에 악효가 녹아 쓰기 어렵고 군사들은 병에 시달린다. 이거는 근데 말이죠. 우리만 그랬나? 똑같이. 이거 뭐 여름이 우리만 여름이야? 뭐 저쪽 명나라도 뭐 같은 여름이지 뭐. 그 앞에 두 개는 조금 설득력이 있는데 뒤로 가니까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번째는 가장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소로서 대를 거역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는 소고, 우린 작은 나라단 말이지. 명나라는 큰 나라니까 작은 나라가 명나라를 칠 수 없다 이 말이 있는데 말이죠. 그 말 그대로 사대주의잖아요. 사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명나라는 설사 그 전쟁에서 고려를 이기더라도 절대 그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렇게 하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들 중원에서 본토가 작살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워낙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나라가 그랬죠. 청나라가 그랬죠. 다들 그냥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했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사대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 네 번째 이야기는요.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전쟁을. 뭐 명을 대국이라 여기고 그걸 치라니까 받아줄 수 없다. 이거는 사대주의 사상이고요. 하여튼 이놈의 그 사대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와서 스스로 민족적 자존감을 낮추고 보십시오. 청나라가 강할 때 청나라한테 붙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일본이 강할 때는 일본에 붙어 먹었어요. 미국이 강하니까 또 미국에 붙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성계가요. 나중에 권력을 잡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명나라에 이렇게 쫙 깔아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요거는 뭐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당시에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다른 나라한테 결국은 이렇게 끊임없이 사대를 하면서 지금 뭐요? 우리나라 군대에 작전권까지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스통 할배들 맨날 와가지고 성적이 흔들고 말이지. 아니 그래서 가져가라는데도 우리가 못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유명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했노 말이야. 대한민국 군대 지금 뭐 했노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았지 그거. 똑같다. 예. 아니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권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권국가인데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왔어요. 네.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왔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옛날에 뭐 연평도 폭격이 일어나고 할 때 이명박 뭐 대통령이 대응 사격을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작전권도 없는데 어디다 대고 폭격을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져. 이걸 갖고 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이거를 이야기해 맞습니다. 그게 진정한 보수주의야지. 그렇죠. 원래 보수는 그거니까요.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진보는 전쟁 자체를 반대하니까. 반대해야 되니까. 예, 맞아요. 근데 어떻게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말이죠. 보수주의자들이 갖고 오면 안 된다고. 나 참 가짜나 가지고. 아유, 한국에서 보수는 왜곡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 조선일보가 말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집권 시에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전작권 갖고 와야 된다고. 사설을 통해서. 사설이 뭐냐면요. 이거는 기사하고 달라요. 기사는 중립을 유지하지만 사설은 이 신문사의 생각을 쓰는 게 사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설로 끊임없이 전작권을 갖고 와야 됐다고 얘기한 거는 이 조선일보 이 회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전작권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때 되니까 반대하는 거야. 이게 뭔 놈이씨. 아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보수가 아닌 거지. 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중심을 가지고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유, 답답하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꼭 일각에서는 그래요. 일부 학자들이 꼭 사대주의 때문에 이렇게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왜냐면 나중에 또 이성계가 요동정보를 또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성계가 신진 세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보다가 명나라에게 기댄 거는 이 신진 세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 정치적인 아까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지. 꼭 사대주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외교적 판단은 굉장히 좀 민첩하게 잘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성계의 어떤 외교력을 칭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사대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이거는 뭐 논란이 있으니까 뭐 청취자 여러분들 각자 토론해 보시기로 하고요. 네. 어쨌든 위화도 해군을 해가지고 우광과 최영을 몰아낸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도 최영이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왜 반격을 못했냐 하는 겁니다. 쿠데타군들이 돌아왔을 때 그럼 어이없게 무너졌거든요. 네. 궁성을 수비하면서. 그런데 이것은 이런 거죠. 일단은 반격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성계가 개경에서 위화도까지 걸어갔을 거 아닙니까? 뭐 차가 없었으니까 당시에는 2주나 또 14일 혹은 19일 정도 걸렸다 그래요. 19일 정도 걸렸는데. 그러면 이미 최영의 귀에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갈 때 여기서 위화도까지 갈 때 2주나 19일 보통 19일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19일 걸렸는데요. 올 때는요 9일 만에 왔어요. 날아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 갈 때 느릿느릿 갔다가 올 때 이렇게 확 왔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영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가긴 갔을까라는 의구심도 드는데 순간적으로. 가긴 갔습니다. 가긴 가서 이게 왜 핑계를 댔냐면 그때 장마가 여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마가 와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화도에서 발이 좀 묶여 있었어요. 그래도 확 돌렸기 때문에 가긴 갔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대군을 이끈 이성계는 쉽게 뒤에 군사력이 있고 최영은 지금 또 막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필요한데 9일 만에 왔기 때문에 백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영이 반격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었던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신복이라고 믿었던 좌군 도통사 조민수의 배신입니다. 이성계가 우군 도통사였고 조민수가 좌군 도통사였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은 최영이었죠. 그런데 좌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성계를 약간 최영이 견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좌군 도통사 조민수에게 힘을 실어주고서 그 칼까지 전쟁 나가기 전에 선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널 믿는다 이거지. 그런데 이 양반이 결국은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설득에 넘어가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뭐 또 야부리를 잘 깎았지. 민수야 일로 와봐. 옆에 앉아봐봐. 너 임마 생각해봐. 너 지금 저기 20만이고 우리 작살나는 수가 있어. 차라리 거꾸로 가. 내가 너 나중에 한 자리 잡으면 뭐 줄게. 이렇게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소통이 오히려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 비슷하게 더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성계와 조민수는 입장이 달랐습니다만은 거기 가 보니까 이제 또 처지가 이제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각자 다 자기 부하들은 소중하고 군사들은 지키고 싶고. 그리고 또 조민수에게도 나름대로 권력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지금 뭐 이성계가 나보다 조금 그래도 앞서 있다 해도 여기서 내가 이성계 편을 들면 반반 내가 지분의 50%를 날아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건 조민수의 바보 같은 정치력이다. 왜? 결국은 조민수는 팽당하죠. 이성계가 정권을 잡고 조민수를 몰아냈으니까 결국은 팽당. 이것도 다 이방원이가 다 수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잘 넣어서 나중에 우리
어제 문 아나운서께서도 좋은데 시집을 가셔서 좋은 아들을 낳아서 이런 꼭 훌륭한 아들을 낳기 바랍니다. 뭐 이방원 같은 아들이 훌륭한 아들인가요? 이 사람이 지금. 예. 그래. 이렇게 해서 좌군 도통사 조민수가 배신하는 바람에 최영은 결국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하게 되죠. 이성계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최영이 죽을 때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원래 최영이 원래 명언이 하나 있죠.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그랬다 그래요. 정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했다고. 이거는 근데 최영의 아버지가 최영한테 남긴 유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자신의 신념처럼 여겨서 항상 간직한 마음이었다. 그래서 최영이 정말 고려의 넘버2였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청렴하게 살았다. 그리고 무슨 다른 그 벼슬아치들이 뭐 부정 축제하고 이런 것도 대단히 안 좋게 비판적으로 봤다 그래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황금을 보기를 어떻습니까? 문 아나운서께서는. 황금은 돌이 아닙니다. 그렇지. 황금은 황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그럼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럼 유명한 말랑이인데 또 한 번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탐욕이 있었다면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고 결백하다면 무덤에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결국 이 최영의 무덤을 적분이라 그러거든요. 네. 붉은 흙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실제로 풀이 자라지 않았대요. 그 무덤에. 진짜로. 풀이 자라지 않았는데 경기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풀이 무성하답니다. 그건 뭔가요? 1976년에요. 최영의 후손들이 때를 입혔대요. 아이고. 너무 추워 보인다고. 네. 그래 지금은 풀이 이렇게. 근데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요. 것 같은데. 그죠? 예. 후손들이 그 선조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네요. 예. 아니 근데요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말 그랬대?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전해져 내려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야사지요. 뭐 사실은 방금 이거 적분도요. 네. 몇 년간 그랬겠지. 쭉 그랬겠어요. 아마 풀이 났을 거예요. 났는데 뭐 이렇게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아까 이방원 계속 얘기했었지만은 정몽주 네. 선주교에서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이방원이 보낸 자객. 네. 김영균과 조영균과 생각이 안 나네. 잘 안 날 때는 맞아 죽었는데 그 피가 왜 선주께 아직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 말입니다. 김구가 가서 그걸 봤다고 그랬거든요. 네. 김구가 남북 협상하러 갔을 때. 아니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상하다. 그런 좀 그래요. 그 최영 장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네네. 최영 장군의 경우에는 그 죽을 당시까지도 굉장히 결기에 찬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사실은 많은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감동을 해서 아마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 게 아닐까. 같은데.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그 백성들이 다 감동했죠. 그런 기계, 결기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도요. 전 보러 가지 않습니까? 무당집에? 그럼 뒤에 최영 장군 그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영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그러니까 뭐 신 들어왔다 그러잖아. 네네. 뭐 동자승이 들어오기도 하고 말이죠. 예, 뭐 서산대사도. 서산대 들어오고 그래. 왜 많이 들어오고. 근데 최영 할배가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영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최영을 신으로 모시는 무당들이 많을 정도로 최영에 대한 어떤 그런 뿌리 깊은 존경심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삼국지의 간우가 말입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면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렇죠. 어디 가도 간우 사당이 있고 그것도 간우가 마지막 죽을 때 오나라의 어떤 그런 거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기계를 지키면서 최후를 맞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최영도 아마 간우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사당을 모시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죽음의 순간 그 급박한 순간에도 기계와 결기를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으니까. 진짜 우린 지금 밥줄 몇 개 뺐으면요 바로 한나라로 갈아타요. 이 작가님도? 네, 배고파 죽겠어.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나 갈아탈까봐? 네. 그러면 나 같은 인재가 세대다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러니까 보수 팟캐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와, 진짜 그 결기는 대단하다. 보수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타도 국민TV 이렇게 해서. 예, 이거 들으시는 새누리당 당직자분들은 굉장히 솔깃하겠는데. 스카우트를 하라 말이야, 이 양반들아.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야겠군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생방송이니까 시생님께서 사진을 바로 올려주셨네요. 그래, 최영 장군의 사진. 그렇습니다. 네. 항상 칼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장군이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최영 할배를 모신 사당이요, 특별하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도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왜구를 격퇴하는데 굉장히 정가를 세운 사람이 최영이기 때문에 외구의 피해를 많이 본 데가 밑에 지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남 지방이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방에서 대단히 많이 최영 장군 할아버지 모신다. 그러니까 저 올레길에도 있대요. 난 가보진 못했습니다. 혹시 제주도 올레길 한번 둘러보신 적? 아니, 저는 제주 MBC 그만두고 나오니까 올레길이 생기더라고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뭐 어디 영화도 안 보고 뭐 올레길도 안 다니고 어디 간 데가 없. 맨날 여기 방송국에 앉아 있습니까? 답답하네 진짜. 아유 삶이 왜 그래? 아유 진짜. 네 삶도 다르지 않잖아요. 예. 아닙니다. 저는 막 잘 돌아다닙니다. 여자도 못 만나고 겁나서. 진짜 여자 겁나서 못 만나요 이 남자. 그렇습니다. 예. 참나. 서로 만나더라도 쫙 떨어져서 앉습니다. 옆에서 앉으면 쫙 떨어져서 멀리서 술잔도 쫙 멀리서 건배하고 있습니다. 뭐 아이돌 연애하듯이 합니까? 아니 연애가 아니고 네. 혹시 뭐 작전이 들어올까 나를 어떻게 한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좀 어려워요 삶이.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와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제로 착한 사람을 살고 있다고. 요즘 담배 피고요 꽁초로 함부로 못 버려 주머니 넣고 다니는게요. 바지 주머니에 담배 냄새나 죽겠어 아주. 그분은 되게 그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강제로 착한 사람 참 그건 좋다고. 예. 그래요. 참. 자, 오늘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이성계와 최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영의 죽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창왕을 폐위시킨 다음에 공양왕을 얼굴마담, 우리 가오마담이라고 그러죠. 얼굴마담을 내세웠는데요. 결국은 이성계는 왕위를 이양받는 형식으로 공양왕에게 그런 형식으로 이것도 명분이죠. 이렇게 명분으로 해서 조선의 태조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왕위 찬탈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난 세력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이고 그러니까 선비들 그런 기계에 있는 선비들을 죽이고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민심이 그렇게 이성계한테 구하지는 않았다. 쿠데타 할 때는 좋았을지 몰라도 쿠데타를 하고 나서 88년에 쿠데타를 하고 92년에 세웠으니까 그 4년 동안 무수한 도륙과 사륙이 있었기 때문에 민심이 조금 이반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 왕위 찬탈 과정에서요. 고려 왕이 왕씨 아닙니까? 네. 이 왕씨 일가를 거의 씨를 말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록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묻혔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 건국 이후에 이것도 이방원이가 한 거야. 나 진짜 그 왕씨들을 그러니까 전국의 왕씨들이 분포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왕씨들을 한 군데 살게 해줄게. 니네 좋은 데다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 태워서 배에 빠뜨려 버렸어요. 바다에. 그렇게 거의 다 죽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왕씨가 남아 있으면 다시 복위 그렇지. 그런 복위 운동. 네. 또 역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염려 때문에 왕씨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정말 그 피도 눈물도 없다는 정치의 한 단면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왕씨하고 옥씨, 전씨 이런 사람들은 같이 결혼을 못한다 이랬거든. 동성동본이라고. 왜냐하면 당시에 왕명 숫자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왕자에다 점 하나 찍어갖고 옥씨가 돼. 그렇지 않습니까? 왕자에다가 위에 사까 씌우면 전씨잖아요. 그 다음에 차씨, 또 신씨 이런 거 차차차차 바꿔가서 그렇게 해서 성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야사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만약에 본인이 왕씨였다면 그 당시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죽기 예. 싫은데 일단 죽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꼭 야사만은 아닌 게요. 왕씨가 하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언젠가 모르겠네요. 숙종 때인지 성종 때인지 왕이 직접 왕명을 내려서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왕씨들 나오라고. 내가 포기시켜주겠다고. 아우.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지. 근데 그때 진짜 그래서 뭐 조그만 벼슬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기 때문에 왕씨들이 다 숨어 살거나 혹은 엄마성, 아버지성을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옥씨나 전씨, 차씨, 시씨 이렇게 바꾼 게 꼭 야사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지금 왕씨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왕씨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화교가 많지. 그렇죠. 예. 우리나라 성씨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원래 아니 왕건이 우리나라 성씨인데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러니까 왕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있으면 화교야 그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씨를 그때 말려버려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왕씨들이 지금 서초구에 많이 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나중에 왕씨들이 서초구에 집성촌을 조선시대 때 집성촌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왕씨는 서초구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들 많겠네. 땅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아이 또 결론이 그렇게 나나요? 그렇게 납니다. 왕씨는 부자들 많다. 부자들 많다. 예. 이렇게 왕씨를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뭔 소리야? 예. 아닌데 아까 화교가 많다 그랬는데. 네, 비단장수 왕서방. 왕서방 그죠? 근데 화교들이 또 잘 살아요. 예, 화교들이 이 장사 수단이 좋아가지고. 그러게요. 예. 그래서 한때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화교들을 몰아내는 정책도 썼거든요. 너무 우리 지하 경제 이런 거 화교들이 다 잡아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누가 그런 말도 있으니까 지금 미국 경제를 거의 유태인이 주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정희가 만약 그걸 안 했으면 우리 경제를 화교가 주무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화교들이 들으면은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겠네요.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왕씨들 그러면은 좀 갑자기 궁금해지네. 그 중국 왕씨하고 우리나라 왕씨하고 서로가 서로를 네. 싫어할까? 글쎄요. 구분은 짓죠. 예, 구분 당연히. 짓기는 합니다만 정말 구분 지어지고 싶어 할까? 예, 문득 아니 근데 궁금해지네요.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상한데요. 일단은 화교에 대해서 우리 또 별로 좋은 우리 국민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참 많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게 이미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돼버렸어요. 예. 아니 화교든 뭐든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이지 뭐.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나는 저게 되게 웃긴 게요. 스포츠 경기 막 이런 거 보면 한인 5세 4세 이러면서 막 미국 사람이지 그게 뭘. 나 참 답답하네. 굳이 미국 이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 이름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왜 그래. 예. 국적이 미국인데. 미국 애들이 예. 그러면 이거 저 사람 핏줄이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걔들은 자기 나라 사람 생각하지. 그러니까 왕씨는 화교라 그래도 한국 국적 갖고 대대로 살아가는데 같은 나라 사람이 그거를 굳이 차별하고 할 필요가 없겠죠. 예, 우리는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이 방송이 말이죠. 하늘로 갔다 땅으로 왔다 갔다. 아니 우리 둘이 얘기를 하다 시작하면 보면 전혀 막 그래요. 예. 자, 얘기를 계속해 보면 자 이렇게 왕씨들을 선멸했던 과거가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비들을 몰살시켰지 않습니까? 네. 고려에 충성한 선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재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직접 말입니다. 이게 두문동에 72현이라고 있습니다. 두문동에 같이 살고 있는 선비들 그 72현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벼슬을 내리면서 야 나와라. 내가 벼슬 잘 줄게 했는데 이 양반들이 다 무시하고 안 나왔어요. 싫다. 나는 조선 네 밑에서 벼슬 생활 안 한다 이러면서 두문불출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두문동 72현인데요. 이때 유일하게 나온 게 이 왕의 이성계 그 명을 받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황희정승입니다. 그 유명한. 혼자 배신 때린 거야. 우리가 저희가 그렇게 존경해 맞이하는 청백리의 표상이니 어쩌니 네. 하는 그 황희정승. 개 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황희정승은요. 뇌물수수, 청탁, 비리, 간통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황희정승은 누군가요? 그러니까 그 황희정승이 이 실록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황희정승이 엄청난 비리 관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청백리의 표상이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가 잘못 알려진 건데요. 근데 근데 그럼 세종이 왜 이렇게 아꼈냐? 이거는요.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은 능력이 있었다. 그래서 갖다 쓴 거고요. 중용을 한 거고요. 근데 황희정승이 이렇게 비리 관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백리로 떠받던 거는 당시 양반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당시 권력자들,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황희정승을 모티브로 해서 이 사람을 대표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전전이지. 요즘에 말하면. 거기에 우리 일반 백성들이 다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을 봤죠. 지금까지 그게 쭉 온 거죠. 지금 말입니다. 지금도 언론 장악해서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사편찬위원회. 네네. 이번에 또 70대 할배가 선정됐던데. 예, 뉴라이트 대표적인 학자죠. 예. 아니, 이 나라는 70대가 조종하는 나라 같아. 어떻게 된 게. 근데 그 예. 양반도, 전형적인, 그래, 이승만 빠돌이 아닙니까? 네. 그 이승만을 미화시키고, 이렇게, 역사 교육을 자꾸 뒤로 빠꾸시키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성계가, 옛날 조선 초기 양반들이 황희정성을 띄웠던 그겁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만들고 기득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을 의도적으로 띄우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다. 500년 전이다. 아이고 지금이나 500년이나 600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 거에 넘어간다면은 그 당시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그러니까요. 똑같은 수준이다. 의식의 발전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너무 답답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공약을 완전히 빠꾸시켰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공약부터 처음에 말이 안 됐잖아요. 어떻게 20만 원을 65세 이상 다 주냐고.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건 공약 낼 때부터 말이 안 됐는데 그때 박근혜가 뭐라고 했어요? 아끼고 쓸 때 안 쓰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 전문가들이 된다 그랬다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다 넘어가서 우리 노인네들이 찍어줬잖아요. 근데 네. 그 노인네들 지금 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나라가 힘들다는데 이해해야지. 그럴만하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 진짜 아유 진짜 답답해서 진짜 내 진짜 없는 자궁이 답답하네 진짜. 그러니까 주 600년 전 백성이랑 이렇게 지금 백성이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서 타산지석으로 삼자. 반복시키지 말자 제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래서 다만 우리 청취자들만이라도 이런 걸 알아서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또 이걸 좀 전파시키는 그렇죠? 주위에. 저는 일단 애들한테서 황희정승 위인전부터 뺏어야겠다. 그 생각이 그렇겠네요. 드네요. 예. 그렇게 전파시키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신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순간 어느덧 2분밖에 안 남았네요. 네. 시간 나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역시 똑똑해요. 바로 봤어요. 예.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도 민심이 조금 이만됐고 또 선비들도 조선 초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이렇게 되니까 이 민심을 돌릴 목적을 또 씁니다. 네. 요즘도 쓰죠 그런 거. 이석기 사태도 그래서 갖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방에 뒤집으려고? 예.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제 빨갱이 사건 갖고 나오면 한 방에 뒤집어지는데 당시에는 이성계가 뭘 갖고 나왔냐면 천도입니다. 천도. 수도를. 예, 수도를. 한양으로. 예, 그죠? 예. 이동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신비한 꿈이라든지. 그렇지. 하늘의 계시 이런 거 다 만들어낸 거죠. 그거는 예. 다 개구라지 한마디로. 걔가 만들어낸 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국교를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실시하는 이게 다 민심 이반을 돌리려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말입니다. 이성계와 최영은 처음에는 동반자였다가 마지막은 경쟁자. 그리고 끝은 파국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벌 싸움, 어떻게 보면 파벌 싸움인 거죠. 최영이 처음에 이성계를 몰아내려고 그랬었고, 이성계가 반격을 가셨고, 그러니까 파벌 싸움과 권력 투쟁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결별. 결국은 이것이 한 나라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들어서는 역사에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역사의 라이벌이 정말 우리 한반도의 역사, 이 물줄기를 바꾸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의 역사가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위대한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오늘은 이성계와 최영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이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